다 유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유동성 공급이 좀 다소 위험하게 확대된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있으신지? 아무래도 네. 지금 유동성이 곳곳에 많이 풀려 있고, 유동성이 풀리는 과정에서는 결국 이게 이제 부채와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 부채가 워낙 많이 쌓여 있어서 결국 부채가 많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5년 하반기 시장을 볼 때 유동성이 늘어나네. 그 안에서 위험한 순간순간 뭐 그 고비고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국 국채는 사줄 데가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데, 글로벌 부채 위험 어떤 수준으로 진단하고 계신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정부 부채 과다 문제가 지금 공통적이고요. 그러니까 국채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국채를 담보로 맡긴 이 금융기관들의 자산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죠. 일단 중국이 트럼프 1기를 거치면서 많이 준비돼 있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고요. 히토류 카드를 제대로 준비해서 예. 미국의 약한 지점을 잘 공략을 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픈 곳을 계속 찔리면서 중국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하기가 쉽진 않다. 그러니까 중국은 2위 패권국인데 쉽게 건들 만한 대상국은 아니에요. 어차피 말도 잘 안 들어요. 나머지 주요국들에 대해서 절상압력을 가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방법론은 몇 가지 논했고, 그런 방식으로 너네 원화 가치 올려, 엔화 가치 올려. 그러면 어쨌든 달러 약세화는 유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 시각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세요? 그리고 중국이 트럼프의 요구에, 그러니까 환율 관련된 요구에 응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달러화 신뢰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려면 어쨌든 위안화의 개방도도 조금 더 제고를 해야 되고, 위안화 강세를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에 많은 통화들이 강세를 보일 때 위안화만 혼자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이 현상이 계속될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위안화 강세 모멘텀이 확 올라오면서 위안화도 강세를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하반기 이제 환율 전쟁이 본격화될까? 또 미국이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러면 국채 발행이 대대적으로 일어날까? 좀 위험한 순간들이 하나하나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영역에 정통한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님을 초대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6개월 만인 것 같은데요. 예, 환율 전문가 신한은행 S&T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석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뭐 계속 이 경제적 현상들을 지켜보셨겠지만 예, 근래 좀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봤었던 것이 OBBBA 의회 통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회 통과는 이제 감세 법안의 통과인데 동시에 부채 한도도 증액하는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인지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고 계시는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의 의회 예상국도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따른 전망을 10년치를 전망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그게 이제 정부 지출이 민간 경제를 밀어내기 효과, 구축 네. 효과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뭐 향후 10년간 뭐 1% 남짓, 1% 포인트겠죠. 예. 그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밀어내기 효과 때문에 미국의 성장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펌핑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부담이 가해질 거라서, 네. 어쨌든 좀 정치적인 의도로 그 임기 중에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좀 희생하는 정책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저도 이제 해당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제 토론자로서 의견을 좀 드리고 한번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채 한도를 증액한 것은 35조 달러의 부채 한도에서 40조 달러로 증액하는 여정은 5조 달러를 또 추가적으로 부채에 의존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는 통상 과거에 봤었던 미국 경제는 그래도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질 거야. 시중 금리가 떨어질 거야. 어쨌든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가 2%에서 3% 수준에 가깝게 금리를 인하하는 여정이 전개될 것이니까 어쨌든 시중 금리가 그 선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등으로 실제 국채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OBBBA의 통과는 말씀하신 대로 국채 발행을 늘리게 만들고 그만큼 국채 가격이 떨어진 국채 금리가 치솟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럼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는 물론 관세 전쟁의 여정에서 잠깐 멈춰가는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 단행하는 주제인 건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찾아서 어쨌든 중립금리가 4.5%일 리는 없으니까 약 2에서 3% 수준을 향해서 가는 건 맞다. 근데 그 기준금리 인하의 추세와 달리 그것과 완전히 벗어나서 국채금리가 그렇게 급등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특히 국채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러시죠.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십니까? 국채라는 거는 이제 만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기물과 장기물을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단기물일수록 통화 정책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연준이 차기 의장까지 이제 비둘기파적인 성향, 그러니까 트럼프 입맛에 맞는 그렇죠. 차기 의장을 지명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단기금리가 내리면서 이제 그 국채금리도 단기물 쪽은 내릴 수 있지만 장기물 금리는 단기물을 따라가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는데 어쨌든 재정 적자 문제, 부채 문제 때문에 장기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차기 연준 의장 물론 파월이 정말 사임할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도 파월을 해임할 수 없고 파월도 현재로서는 사임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을 때 내년 뭐 요맘때까지는 임기를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쯤 차기 연준 의장이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것은 뭐 본격화되는 것은 뭐 파월 임기 기간 동안에도 인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금리 인하는 뭐 내년 뭐 5월 이후라고 일단 가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연동돼서 단기물 금리는 좀 상당 부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고 더군다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이 단기채를 중심으로 단기채 매입처를 확보하는 개념이 되니까 발행을 하더라도 발행한 만큼 매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또 안정화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장기채의 경우에는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 부분 떨어진 상황에서 발행량만 늘어나니까 좀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투 트랙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 그러면 미국의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좀 중요한 것은 또 매입세거든요. 국채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는 만큼 충분히 글로벌리 봤을 때 미국 국채를 장기채라도 매입해주는 힘이 강한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발행량도 중요하지만 매수세도 또 중요하니까 매수세는 기본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시는 그런 의미이실까요? 예, 기본적으로 그 미국채 수요 기반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약해졌는데요. 네, 그 미국이 셰일 혁명 때문에 에너지 순수출국이 되면서 기존에는 사우디나 중동 국가에 이제 원유를 사면서 달러를 내주면 그 돈이 미국채에 투자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중국 제품을 또 사주면서 중국의 무역 적자가 커지면서 중국이 또 그 받은 달러를 미국
국채 또 투자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기존의 이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채 보유국이 1위에서 이제 3위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최근에 중국이 국채를 적극적으로 파는다고 보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오는 걸 재투자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만기 돌아오는 그대로 이제 놔두다 보니까 중국의 보유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이제 3위까지 내려온 것 같고요. 어쨌든 중동 국가나 그 중국 이런 미국채를 사주던 기존의 전통적인 그 주체들이 미국채 투자할 유인이 과거에 비하면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채 수요가 과거만 못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가지고만 종합을 해보면 국채 발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화에 있는데 그런데 국채를 장기채의 경우 매입을 해주는 매입처는 좀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라고. 미국도 원유 순수출국이 됐으니까 이미 몇 년 됐죠, 4, 5년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로부터 원유를 수입해다 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사우디가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받은 그 양이 줄어드니까 매입처로서의 역할을 또 잃고 있다. 이렇게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걱정되는 것은 바로 말씀하셨던 구축 효과예요. 그럼 장기채 금리가 치솟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정작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인 거예요. 자금 마련이 과연 가능할까? 이 구축 효과에 대한 파급 영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 때 이제 저금리 시대에 미국 기업들이 회사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했는데요. 그게 이제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금융시장의 스트레스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주택 구입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러니까 기존의 고정금리를 그러니까 모기지를 받아놓은 주택 구입자들은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계속 주택 이전이나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제 주체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국채 수요처는 줄어들고 발행량은 늘어나고 그러면 장기물, 소위 트레저리 본드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정작 민간 기업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과연 미국이 부채 의존해서 나라 살림 운영하는 게 궁극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일어날까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경기 부양책은 오히려 경기를 억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일종의 유동성이잖아요. 미국의 뭐 금리 인하도 유동성이고 SLR 규제 완화도 유동성이고 스테이블 코인도 유동성이고 이렇게 국채 발행량을 늘려나가는 것도 유동성인데 근데 그 유동성 공급이 좀 다소 위험하게 확대된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있으신지 혹시 그 부분도 한번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유동성이 이제 범람하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벌써 2022년이죠. 그때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크게 높이면서 그래도 금융 여건이 좀 긴축되는 과정은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선 또 최근에 이제 달러화가 하락하고 금리도 이제 그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는 그 경로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또 다시 유동성 여건이 이제 좋아지는 국면에 있긴 하죠 지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25년 하반기를 유동성 장세라고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한 네 가지 관점에서 미국도 유동성 공급을 늘리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리려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해서 채권 시장이 흔들린다든가 정작 민간 기업이 채권 발행을 못 한다든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채권 시장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흔들릴 때 소위 스테이블 코인 런이 일어난다든가 SLR 규제 완화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출해주고 채권 매입할 여건을 만들어주지만 그만큼 금융 불안은 더 커지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금융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유동성 공급해야 돼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뭐 이렇게 뭐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자극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유동성 장세라는 긍정적인 자극은 하겠지만 순간 뭐가 삐끗할 때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혹시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럼요. 아무래도 네. 지금 유동성이 곳곳에 많이 풀려 있고 유동성이 풀리는 과정에서는 결국 이게 이제 부채와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 부채가 워낙 많이 쌓여 있어서 결국 부채가 많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그래서 취약한 지점에서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당국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눌러오긴 했는데 네. 어쨌든 2023년이었나요?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 그런 일들이 또 언제든지 발생할 SVB 수 사태 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사태들이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5년 하반기 시장을 볼 때 유동성이 늘어나네, 뭐 좋은 일이 있겠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위험한 순간순간 뭐 그 고비고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일들이 터지거나 아니면 그 위험한 유동성의 어떤 영향을 시장에서 받아들이거나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 좋을까요? 어떤 것들을 보면 그 유동성 장세가 마냥 좋지만 않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지 어떤 것들을 좀 관전 포인트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미국의 이제 관세 정책이 네, 어쨌든 그 글로벌 경제에는 상당한 악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가별로는 관세가 이제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문제가 생기는 국가도 뭐 간혹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제 규제받지 않는 그 자본들이 있기 때문에 네, 비은행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트리거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문제가 일어날지는 조금 미지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미지수의 영역이라고 말씀 주셔서 제가 그러면 거꾸로 의견을 드리면 일단 국채 시장에서 매입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좀 지켜보는 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도 매입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순조롭게 잘 매입 절차가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는 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 가지 보고 있고 또 지표로 본다면 뭐 아무래도 유동성 프리미엄 같은 것을 좀 보면서 이게 위험이 점증하지 않나 뭐 그런 구간에는 소위 유동성 장세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멈춰가는 순간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위험한 유동성이 오고 있다라고 진단이 내려지고 좀 과도한 부채 의존해서 미국 경제가 운용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 미국 국채는 사줄 데가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데 글로벌 부채 위험 어떤 수준으로 진단하고 계신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정부 부채 과다 문제가 지금 공통적이고요. 네, 미국도 물론이고 이제 일본은 선진국 중에 가장 최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유럽 국가들 전반적으로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그렇고 사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국채 시장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네, 이번 주 일요일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제 야당은 이제 소비세 인하 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당은 자민당 정부는 이제 현금 지원을 해주겠다. 1인당 2만 엔이었나요? 이거를 또 뭐 저소득층은 2만 엔 더 준다. 뭐 이런 그 예산을 남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물, 뭐 20년물, 10년물 다 같이 상당히 상승 압력이 심해졌고 그러면서 지금 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이번 달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보다 엔달러 환율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나면서 이제 엔원 환율도 930원을 거의 터치하기 직전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국채 시장에서 바로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국채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국채를 담보로 맡긴 이 금융기관들의 자산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죠. 네, 글로벌 부채 위험성도 우리가 좀 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이름을 한번 정해봤거든요. 그게 유동성 장세이긴 한데 25년 하반기가 우리나라도 유동성이고 미국도 유동성이에요. 다 유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유동성이 좀 위험한 유동성이다라고 좀 평가를 내려지게 합니다. 자, 이런 국면에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님과 좀 나누고 싶은 대주제가 미국에 과연 금리 인하 있을까 이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애타게 그걸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일단 관세가 지금 파월 체제 연준이 보는 가장 큰 이슈잖아요. 네, 관세가 지금 결국은 소비자한테 전가될 부분인데 문제는 아직은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관세 정책이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라 계속 트럼프가 이제 올렸다 내렸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은 바로 전가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최대한 버티다가 이제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버티다 어떤 기업은 아마 보통은 연초에 그 연초 효과라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는 사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지면 연초에까지 이제 밀리면서 관세 효과는 조금 지연되면서 계속 그 시장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3년 전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오판했던 이 경험 때문에 그 관세 부담을 안고 금리를 인하하는 게 여전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사실 파월 입장에서는 그것도 가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트럼프 정부 쪽에서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저는 이게 1970년대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처드 닉슨 시대에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예상보다 높았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오일 쇼크 문제였고 지금은 이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긴 거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윌리엄 마틴 의장이 강단 있는 분이었고 그분이 이제 리처드 닉슨이 계속 나가라는 압박을 했는데 버텼거든요, 이분도. 네, 그래서 이분이 1970년 1월 말까지가 임기였는데 버티다 못해서 그 3개월 전에 리처드 닉슨이 부릅니다, 이분을. 백악관에 불러서 경기 부양해야 되고 너 때문에 경기 침체 오겠다. 금리 내려라 하지만 이분이 결국 굴복하지 않고 버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이틀 뒤에 차기 의장을 발표를 해버리죠. 네, 해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에 차기 의장을 발표한 게 이제 그 당시 백악관 고문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측근 아서번즈였고 그래서 결국 아서번즈가 차기 의장을 넘겨받으면서 결국 폴 볼커가 그 느슨한 통화 정책 때문에 생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또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높였었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때와 좀 비슷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지금은 백악관 그 국가경제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 케빈 헤셋 이분을 유력 차기 의장으로 보기 시작했고 원래 당초에는 그 예전 연준 이사였던 케빈 하신가요 그분? 그분이 처음엔 유력자로 알려졌었는데 사실 그 트럼프 초기만 하더라도 그분이 성향 자체가 이제 그 비둘기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케빈 헤셋이 지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들면서 비둘기파적인 통화 정책을 이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별로 안 보인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림자 연준 의장이라는 일종의 방법론일까요? 그런 방법론을 활용해서 연준 의장의 임기가 아직 한참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연준 의장을 선임함으로써 일종의 파월을 압박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해임할 수 없고 파월도 사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불편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했다 하더라도 통화 정책에 그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준다면 어떤 경로로서 그게 가능한 어떤 작용, 금리 인하라는 트럼프가 원하는 그것을 단행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연준이 이제 혼자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연준 지도부인 연준 이사회 멤버들이 8명이 있고 이분들 중에 사실 지금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긴 있잖아요. 네. 월러 이사하고 보우먼 네. 부의장.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다른 연준 위원들을 몇 명이라도 설득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관세의 영향이 예상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인플레이션에 네. 이런 현재의 평가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을 제가 사실 토론하고 싶었던 것인데 어쨌든 그림자 연준 의장이라는 방법론을 이용해서 준비는 안 됐는데 미국 물가와 고용이나 뭐 경기 상황을 봤을 때 금리 인하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근데 덜컥 금리 인하를 정치적으로 단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랬을 때 비로소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추가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지금 관세의 영향으로 물가가 반등하고는 있지만 거기서 멈추고 충분히 물가가 잡히는 것을 지켜보다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맞는 거지만 이 정확한 통화 정책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금리 인하를 그냥 무작정 단행하면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하면 역시 이 경우에 관세의 영향은 영향대로 나타나고 너무 빨리 이르게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물가를 또 자극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물리면 나타나지도 않았을 법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시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전개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네, 사실 내년 이후에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1970년대 아서번즈 의장 시대에 봤던 현상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관세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미국 땅에 공장 짓고 미국인 고용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라 네. 이거잖아요. 예, 미국 시장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해라. 그리고 미국인 고용해라. 근데 사실 그러면 기업들이 왜 밖에서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겠어요.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밖에서 생산하고 있었고 예,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원가 절감이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췄던 배경인데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늘어나면 결국 원가 절감을 포기하고 결국 이제 채산성 안 나오는
물론 어떻게든 방법은 찾아내겠지만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근로자들은 임금 더 달라고 그러고 일자리가 늘어나니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가 단지 이제 소비자 가격이 전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생산할 때 이게 원가 절감 효과를 포기하는 형태다 보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또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저도 토론적 의견을 드려보고 싶은데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가만히 있었다면 적어도 관세 전쟁을 2025년은 좀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일기 때도 그랬잖아요. 1년 정도는 지켜보다가 대중국 관세율을 2018년부터 상정했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1년 정도 지켜보다가 관세 전쟁을 단행했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스위스가 어느새 기준금리를 0으로 내렸어요. 예. 스웨덴이 어느새 기준금리를 2%로 내렸습니다. 유로존이 2.15%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캐나다도 그렇고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물가가 물가대로 잡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인데 근데 미국만 이 관세 전쟁의 경과를 알 수 없고 그 관세 전쟁이 물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를 또 알 수 없으니까 이 두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파월 의장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못했었던 거예요. 오히려 정말 원했었던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세 전쟁을 오히려 26년부터 단행했다면 금리 인하를 다 완성해 놓고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하도록 물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관세 전쟁을 했다면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없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저의 의견입니다. 재밌는 의견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밌는 의견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처음부터 밀어붙인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임기 두 번째 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전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네. 그런 야심찬 그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트럼프 1기 때는 사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할 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이제 정책을 처음부터 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번에는 1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하기는 쉬웠었죠. 그리고 그 바이든 정부 기간 동안에 트럼프 이제 조직이 계속 차기 정부 다시 재선이 됐을 때 해야 될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그래서 1기 때는 준비되지 않은 정부였기 때문에 2년 차 때 제대로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준비된 정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몰아붙여서 중간 선거에 유리한 패를 만들고자 시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송을 좀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훈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정부는 이런 경과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예. 준비된 정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준비가 안 됐었던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가 됐다고 착각한 거죠. 미국 백악관의 경제 관료들도 잘못 의견을 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관세 전쟁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왜 끝났을까요? 정권이 끝난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높은 물가를 만들었고 너무나 높은 금리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실질소득이 감소했으니까. 3년 연속 실질소득이 감소했는데 어떻게 그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가 물가 잡겠다. 내가 금리 잡겠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위해서는 관세 전쟁을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 선거를 위해서는 물가 잡고 금리부터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세 전쟁에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물가는 물가대로 잡고 파월이 물가 잡히네. 금리 인하하자. 하게 만들고 26년 들어서 이제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그제서 많은 국가들이 내 말 들어 기업들 옮겨 이렇게 했으면 다 얻는 거죠. 근데 결국은 설계를 잘못한 게 아닌가. 예. 제가 백악관 경제 고문으로 가야 되냐는 게 아닌가 농담입니다만. 그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그 취임 초 그리고 대선 캠페인 때만 하더라도 관세를 사실 정가의 보도처럼
너무 좋아하는 게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세는 협상 수단이면서 그 자체로 굉장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관세를 그러니까 높이 부과를 하면서 어쨌든 이걸 일부 후퇴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세는 높아지고, 그리고 또 관세를 후퇴하면서는 또 협상 카드로 또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확고했었기 때문에 웬만한 참모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도 설득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좀 재밌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유지된다라는 조건 하에서 우리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님께서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밀어붙여서 금리 인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파월처럼 물가 안정 여부를 지켜보다가 금리 인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파월의 그죠? 손을 들어야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이 지점인 거예요. 이렇게 무리하게 물가 안정이 유도가 안 된 상황 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건 다시 금리 인상하게 만드는 거죠. 앞에 말씀 나눴던 역사를 떠올려 봐도 그렇고요. 그죠? 물가가 다시 치솟으면 연준 의장으로서는 금리 인상을 다시 고려할 수 있고 모든 게 뒤죽박죽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참 다시 금리 인상할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또 상당 부분 미중 무역 협상하는 과정을 보거나 여러 주요국들과 무역 협상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딱히 미국이 이렇게 이기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리 공급 차단하니까 거의 깨갱하다시피 반도체랑 AI 내주다시피 문을 열어놓잖아요. 네. 그런 모습 보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런 모습 보시면. 일단 중국이 트럼프 1기를 거치면서 많이 준비돼 있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고요. 히토류 카드를 제대로 준비해서 예. 미국의 약한 지점을 잘 공략을 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픈 곳을 계속 찔리면서 중국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하기가 쉽진 않다. 트럼프 1기 때처럼. 예. 그래서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하면 미국이 그렇게 위에서 중국을 찍어 누르는 그런 일방적인 형국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미중 무역 협상의 과정도 그 경과가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는 모습도 아니고,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China Great Again 아니냐라는 그 더 이코노미스트의 표지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결국은 관세 전쟁의 부메랑이 트럼프 본인에게 향하는 게 아닌가. 약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든 정부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하고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뭐 자원 쓰지 말라고 경제 제재를 단행해요. 근데 경제 제재라는 부메랑을 러시아에게 던졌지만 결국 그 부메랑이 미국 자국에 꽂힌 거예요. 유러피언 국가들에게 꽂힌 거예요. 너무나 높은 고물가를 경험하게 됐고 아픈 금리 인상을 단행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도 결국 다 내 말 들어 하면서 관세라는 이 부메랑을 던졌는데 결국 자기가 맡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네, 바이든 정부 때 우크라이나 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대하는 게 명확하게 다른 게, 어쨌든 시진핑한테도 친한 척하고 네, 푸틴한테도 친한 척을 하지만 목표는 명확합니다. 중국의 부상을 억제한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그것 때문에 1970년대 이제 그때 냉전 시대 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어쨌든 중국을 억제하는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밀착해 있으니까 네. 이 둘의 관계를 떼놓고 러시아를 어떻게든 미국으로 조금 끌어들이려고 푸틴한테 자꾸 쉽게 얘기하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러시아의 관세를 100% 때리겠다, 2차 제재까지 거론하면서 협박을 했지만 사실 2차 제재까지 하면 미국의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기 자충수. 때문에 이건 사실 협박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냥 협박을 위한 협박일 뿐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이고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요건 정말 끝이 안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경제가 워낙 긴밀하게 서로 간에 의존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 그 상대국 제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의 부작용이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구조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과연 맞는 행보일까라는 것을 좀 다시 생각해 봐 주세요라고 우리 트럼프 행정 당국에게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본다면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림자 연준은행 방법론을 써서라도 조기 금리 인하를 이끌 수는 있지만 그 조기 금리 인하는 오히려 조기 금리 인상을 다시 하게 만들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 또 중국이 상당 부분 미국의 약점을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준비를 차곡차곡 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준비된 정부라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준비된 게 아니지 않나. 자기 스스로 너무 과도하게 자기를 평가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격변의 시대, 미국 국채 발행, 또 미국 금리 인하 여부, 또 미중 무역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쭉 전개해 오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대주제는 환율입니다. 아마 너무나도 면밀히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를 읽으셨겠지만 결국 관세 전쟁으로 으름장을 짓고 으름장을 내고 그리고서 정작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게 하는 절차를 가져가는데 그 과정에는 분명 거기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 쓰여져 있는 디펜스 엄브렐러 저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방위비 분담 요구한다든가 뭐 소고기 사달라고 한다든가 미국 측의 요구를 계속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 요구 중에 하나가 환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공개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에서는 언젠가부터는 그러니까 초기에만 잠깐 이제 환율 언급이 있었고 네, 언젠가부터는 환율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보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한간에 예전에는 뭐 플라자 합의 제2의 플라자 합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런 공개적인 합의를 추구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다자간 합의였는데 그렇죠. 트럼프 정부의 특징, 트럼프의 개인적인 성향은 다자간 합의 싫어하잖아요. 네. 1대1로 맞붙어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네, 다자간 합의 자체가 어려운 스타일이라 플라자 합의 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환율 관련된 뭔가 합의가 있다면 이거는 공식적인 합의가 아니라 암묵적인 합의가 아닐까 네, 싶고 그래서 뭐 우리는 궁금해하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뭔가 발표가 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뭐 공개되는 합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캐치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공개되지 않은 영역에서 나타날 이제 환율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역시 그 공개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유출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1차 플라자 합의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미국의 지위와 그 당시에 일본의 지위 이 지위 격차가 지금의 2차 플라자 합의의 유형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의 미국의 지위와 또 중국의 지위 간의 격차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뭐 GDP 면에서는 뭐 80%에 가깝게 치고 올라왔다는가 이런 분석을 분명히 해볼 수 있지만 GDP가 전부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히토류를 비롯한 광물 자원의 장악력이라든가 제조 전반에 걸친 밸류체인에서의 장악력이라든가 시장 장악력이라든가 뭐 글로벌 패권 전쟁의 우위라는 면에서 무역 규모는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더 크고요. 그러니까 GDP만 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시에
한일 간의 차이와 지금의 당시의 미일 간의 차이와 지금의 미중 간의 차이는 다르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다자간 환율 압박은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방위 국방을 미국한테 신세를 지고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네. 미란 보고서에도 나와 있죠. 지금 중국이나 유럽은 우리 말을 그렇게 쉽게 듣지 않을 거다. 미란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도 중국이나 유럽을 쉽게 이렇게 윽박지른다고 환율 합의를 끌어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플라자 합의 형태의 뭔가 그런 공개적인 합의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한 가지 의견은 테이블 위에서의 협상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협상의 과정에서 한국한테 일본한테 찾아가서 찾아오라고 해서 물밑에서 공개되지 않는 환율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달러 가치를 좀 약세화하는데 기여해라 라는 개별 국가별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니네 정책 그러니까 뭐 공개적으로 요구는 하지 않을 테니까 국내 정책을 통해서 환율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달러 수요를 조금 억제하는 쪽으로 좀 정책을 조정해달라 이런 정도의 요구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딱 이 정책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달러 예금을 개인이 들 때 달러 예금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확 낮춰버리는 네.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네네. 그러니까요. 이런 국내적인 정책으로 달러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좀 마련해 달라 네.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뭐 모르겠습니다. 별 요구를 다 하니까요 지금.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 개별 국가에 대해서 달러 가치를 약세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툴들을 몇 가지 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네 외환 보유에 달러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 달러 외환 보유액의 형태로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외환 보유액을 달러 형태로 갖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대가를 미국에게 내라. 그러면 당연히 외환 보유액의 형태로 달러를 갖고 있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역시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미 국채를 매입해라. 미 국채를 한국하고 만나서 미 국채 매입에 대한 기사는 안 나오겠죠. 양국 간의 조인트 스테인먼트에는 안 나오겠죠. 합의문에는. 그러나 이 테이블 밑에서 미 국채 매입을 유도하는 발언들을 많이 할 것이고 미 국채 매입을 단행하면 미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 달러 가치를 절하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죠. 이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툴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개별 국가별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달라라는 일종의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몇 가지 밝혀진 것도 있지만 그렇게 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긴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OBBBA 예. 법안에서 사실 처음에는 899조였나요? 거기에 이제 그 불공정한 세금을 이제 미국에 물리면 우리도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그 국적 투자자한테 20% 보복 세금 물리겠다 이런 네. 조항이 들어가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빠졌는데 네. 어쨌든 그것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마인드에서 그렇죠. 추가됐던 정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외환 보유액 그것도 사실 뭐 접근 방법은 마찬가지잖아요. 외환 보유액에 세금을 물리면 문제는 그런 정책은 기축통화
지위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게 또 미국으로서는 사실 기축통화 지위는 유지하고 싶으면서 달러 가치를 낮추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 두 개의 원하는 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 6월까지 시장이 알아서 달러화 하락으로 시장이 알아서 움직여준 게 미국 입장에서는 베스트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네. 미국이 그렇게 무리한 정책을 일단 그 OBBBA에선 빠졌지만 그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지금 트럼프의 정책들이 예를 들자면 뭐 차기 연준 의장 비둘기파 연준 의장을 지명한다던가 네. 트럼프의 예기치 못한 이런 정책들이 사실 지난 몇 달간 두드러졌던 게 그동안 미국으로 자본 쏠림이 워낙 심했었잖아요. 작년까지. 이게 최근 몇 년간 더 쏠림이 심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이제 과격한 정책들을 내다 보니까 네. 그때야 이제 시장이 각성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자본이 미국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위험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해외 쪽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으면 달러화 자산을 팔고 미국 이외 해외 자산을 사면서 달러화가 조금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하반기에는 환율 전쟁, 그러니까 환율 절상 압박 상대국에 대해서 개별국별로 환율 압박이 취해질 수는 있겠다. 근데 어떤 유형으로 취해질까를 지금 몇 가지를 토론을 통해서 한번 가늠을 해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은 계속 달러화 가치를 약세화하기 위해서 유도는 할 것이다. 근데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고 싶으면서 그러면서 달러 가치는 떨어뜨리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듭니다. 이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도 이런 종류의 개별 국가에 대한 요구를 중국에게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정작 중국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중국은 놔두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2위 패권국인데 쉽게 건들 만한 대상국은 아니에요. 어차피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2위 패권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요국들에 대해서 절상 압력을 가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방법론은 몇 가지 논했고 그런 방식으로 너네 원화 가치 올려, 엔화 가치 올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올리라고 압력을 취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화 바스켓 안에서 달러 인덱스가 결정되는 걸 생각해 보면 위안화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서는 개별국별로 간섭을 하면 그러면 어쨌든 달러 약세화는 유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시각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세요? 그리고 중국이 트럼프의 요구에 그러니까 환율 관련된 요구에 응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달러화 신뢰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려면 어쨌든 위안화의 개방도도 조금 더 제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중국이 원하는 건 이제 브릭스의 공동 통화를 만드는 그렇죠. 거였는데 예. 그게 일단은 현실의 장벽 때문에 추진력이 붙지는 않고 있지만 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활용도를 높이고 위안화 강세를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 합의에 응하진 않더라도 어느 지점에서는 위안화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많은 통화들이 강세를 보일 때 위안화만 혼자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이 현상이 계속될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위안화 강세 모멘텀이 확 올라오면서 위안화도 강세를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율을 전망할 때,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전망할 때, 혹은 그밖에 통화정책, 재정정책, 뭐 무역정책을 고민할 때 이렇게 지정학적인 논의 없이는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인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에 해당되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정학적 현상들과 각국의 대응과 환율 절상 압력의 결과물로서 25년 하반기 환율은 어떤 움직임일 거라고 가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현재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90원 육박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촬영 중에 넘었을지. 네, 일단 지금 현재 적정 환율은 한 30원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적정 환율은 현재보다 낮은 한 1,358원, 1,360원 살짝 그 하회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현재 시장 심리가 요 7월 들어서 이제 관세 때문에 시장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달러화가 살짝 또 과대평가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는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사실 6월 말에 1,350원 살짝 하회한 다음에 지금 또 이제 1,390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1,350원 아래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그래도 1,300원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트럼프가 원하는 그 방향, 또 미란 보고서에서 의도했던 그 방향대로 어쩌면 1,300원 수준에, 그러니까 과거의 환율과는 비교해 보면 또 여전히 뭐 강달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최근 들어서 나타났었던 1,450원, 뭐 1,500원에 가까운 그 환율과 비교해 보면 달러 가치의 약세화가 어쨌든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상정하고 계시네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원화 약세 환경 자체가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네, 사실 기업인들 많이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업 현장에서는 수출 경쟁력, 그러니까 수출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한국이 이제 중국과 이제 경쟁하는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예전에는 상부상조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의 기술력이 너무 올라와서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던 것들을 이제는 자급하는 게 너무 많아졌고, 반도체도 이미 많이 따라잡혔고, 많은 부분에서 중국한테 이미 이제 추월당했거나 대등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수출 시장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만 보면 원화 약세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새 정부 효과 때문에 그 코스피 그동안 저평가가 이제 재평가되면서 이제 3,200 뭐 이 수준까지 코스피가 올라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강세를 보였고, 트럼프 정부가 이 달러 강세 자체를 너무 싫어하고 달러 강세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환율 보고서 6개월마다 낼 때마다 계속 압박할 것이고, 사실 이번 환율 보고서도 예전에 비하면 조금 압박 강도가 조금 더 수위가 높아졌죠. 네, 다각도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서 달러화 자체가 강세 압력보다는 약세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화 약세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달러 약세 때문에, 근데 달러가 전 세계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의 10중 8구는 달러가 껴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화의 강한 방향성이 생기면 원달러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화 약세 환경이 있더라도 달러화는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말씀은 그 달러 인덱스 자체가 떨어지는 흐름, 예, 지금보다도 지금도 100 미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달러 인덱스가 100 미만에서 계속 유지되거나 더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원화 가치가 강세화되는 건 아니지만 원화 가치는 지금과 같은 약세화의 흐름을 유지하지만 달러화의 강한 약세화가 전개되다 보니까 그렇게 원달러 환율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벌써 1시간여 동안 지금 오늘 컨디션도 좀 많이 안 좋으신데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미 국채 발행과 부채 이야기, 또
유동성, 위험한 유동성 여부에 대해서 과연 미 국채를 사줄 때가 있는지에 대한 진단, 또 다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좀 긴 시간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우리가 세계 경제를 들여다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금융시장, 외환시장의 흐름을 25년 하반기 들여다보시는데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을 바라보실 때 아무래도 그 본인의 경험치에 의존해서 판단을 하시기가 쉬운데요. 아무래도 개인들은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시장에도 그렇고 투자에도 그렇고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경험치에 의존하지 마시고 투자 법칙이 뭔가를 찾아내셔서 이익을 쫓지 말고 이 법칙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동안에 경험했었던 것과 앞으로 마주할 것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다르잖아요. 그동안 경험했었던 환경과 앞으로 마주할 환경이 분명 다른데 전혀 다른 환경을 만나면서 경험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죠. 그 안에서 법칙을 좀 발견하고 그런 이론적 잣대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그때그때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급변등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좋은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님께서 참석하셔서 정말 세계 경제, 미국 경제, 또 한국 경제에 이르기까지 외환시장 주변을 둘러싼 여러 환경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많은 독자분들께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